자, 지금부터 이제 채권법이요.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은 계약 전손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필요비라고 하죠. 필요비를 부담하죠. 우리가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런데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임차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282 건물 자체의 수선대지 증개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 봐봐요. 항상 여러분 증개축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구성부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부합이다, 독립성이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속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부속물이 아니고 이것은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속물 매수 조건할 때 부속물은요, 첫 번째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공작물이고 토지는 절대로 안 돼요. 토지는 지상물이지 공작물이 아니란 말이죠. 맞죠? 부속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차도 부속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요? 종료가 돼야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인정해줬다. 그 말은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유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283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적법한 전차인이죠. 여기 봐봐요. 적법한 전차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의 있는 전대차죠. 이때 전차인은요, 전차인이 부속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안 돼. 알았죠? 몇 년 전에 우리 시험도 그렇고요. 다른 시험도 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다 그러면 안 돼. 부속은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 그런데 매수할 때는 임대인한테 매수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임차인한테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속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속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지 여기는 원래는요 임차인의 동의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임차인의 동의 그러면 안 되죠. 28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죠. 우리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임대차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요 건물을 타에 양도했다잖아요.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없어야 되죠.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고요. 원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은요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지상권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죠. 이러면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상태라는 것은 해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지를 안 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한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는 불법 점유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계약이 존속한 상태다. 다른 말로 해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지상매수 청구권을요 잠깐만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의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모방하고요. 이 지상물이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져 있을 때는 건물 전부의 매수로 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임차인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죠. 622조. 그러면 이 임대차에도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했다 할지라도 철거되기 전이라면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1층 건물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 봐봐요. 건물이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이라는 임차인한테 건물에 임대를 줬는데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 화재로 인해서 2층까지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이 이 1층의 화재로 피해를 내가 얼마를 입었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돼. 누가요? 임대인이 증명해야 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알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요,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가 위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임대인이 증명.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1층의 화재가 2층까지 번졌다. 2층의 임대인이 1층의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때는 임대인이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임차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이것 빼고는. 왜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화재가 났으니까 똑바로 인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인도를 똑바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건 임차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의 화재가 2층까지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2층의 임대인이 1층의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입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차임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뭐죠?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임대인이 증명한다.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를 하냐면요. 여기서 부동산 임대차 있어요.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 있고 을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요.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을이요. 이걸 병한테 넘긴 거예요. 내가 이 보증금 채권을 넘겼으니까 기간이 끝나면 병한테 보증금을 주세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응 알았어 승낙을 했어. 아무 아유 조건 없이. 그런데 보증금 채권이 양도하고 난 다음부터 을이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3개월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월세를 안 냈어. 그럼 내가 반환할 때 임대차가 종료해서 반환할 때 1억을 다 병한테 줘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안 하고 필요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공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임대인이 잘못했잖아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너가 잘못해서 나 원상복구 못해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원상복구하죠. 그러면 그 원상복구했던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요 방을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인도명령 소송을 치는 소송 알겠죠? 소송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소송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증금에서 무조건 다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임대차가 종료될 때 발생한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이 원상복구 비용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알죠? 소송 비용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연체 차임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알죠? 그런데 전속 중이다. 전속 중일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이죠. 이 중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이란 말은 이것은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죠. 비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중축한 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기소했다. 그러면 임대인 너 가자 이 말이죠. 그 말은 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비용은 임의규정이죠. 그냥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 투입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 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290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있죠? 건물이. 그럼 아까 말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건물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그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전부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다. 이런 구성 부분이란 말이 뭐예요? 부합이 됐다 이 말이 부합이 됐다. 이것은 부속물이 아니죠. 부합이 됐다. 부속물이 아니다. 부속물은 뭐예요? 부속물은 먼저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부속물은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구성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합이 아니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92.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얘기하죠. 소송. 이렇게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거. 보증금에서 끝나면은
소송경도 당연히 다 공제한다 이 말이죠.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293 동이 있는 전대차죠.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종료되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죠? 전차인은 누구한테요? 임차인한테 반환하고 임차인은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전차인이 바로 그냥 임대인한테 반환해도 되죠.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바로 반환할 수 있다. 294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기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원래는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 그러면 그 전대차는 유효이나 전차인은 그 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도 유효다 이 말이죠. 무효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동의를 받아야 대항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임대인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것은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말은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의 있는 전대차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종료하죠.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차임연체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지하죠. 채무불이행으로 너 나가 그랬겠죠. 그러면 전차권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봐봐요.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인 것, 불리해도 유효인 것, 이것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규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비용상환청권이죠. 이 비용은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화 전대, 임차권의 양도화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죠. 이 네 가지는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비용상환청권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이런 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규정.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겠고, 이러한 임의규정의 경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이 되죠. 그런데 강행규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속물 매수청구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를 주죠.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의 소부분이라는 것은 방이 3칸인데 그 중에서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준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방 한 칸을 전대를 주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까지 같이 보면 여기까지를 뭐란다? 우리는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민사 특별법에 관한 것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자, 297번요. 대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를 신청하죠.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경매가 취하되죠. 건물이 경매가 취하되고 대지만 경매되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은 대지에 매각되어 있으면 우선 매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건물 임차인도 불구하고 대지와 건물의 경매되면서 다 우선 매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된다?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죠. 이런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땅 주인은 갑이고 건물 주인은 을이에요. 건물하고 토지 수가 처음부터 다르죠. 이럴 때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한 상태에서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토지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바뀐 토지의 경매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요 우리는 뭐냐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뭐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리돼서. 그런데 수리되기 전에요. 그러면 신고가 있기 전이죠.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가르쳐줬단 말이죠. 수리되기 전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고자가요. 공무원이 불러준 대로 잘못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돼가지고 주민등록부에 등재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요? 우리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한다? 수리된 때를 신고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직권 조치로 말소가 되죠.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등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그다음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한 것을 본다. 승계한 것을 본다. 이것을 법정 승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할 때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할 때는 반대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이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번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전입신고가 된 1번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이런 경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항력 1번이 돼야 돼. 1번이. 알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죠.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신규 임차인이죠?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바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죠.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 체결하려고 하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3번은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리가 5선 배제권이죠. 언제부터 5선 배제권이냐 이 말이죠. 대항력이 2월 1일 발생했고 확정일이 2월 5일이죠. 그러면 2월 5일부터 5선 배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5선 배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두 가지를요. 그러면 여기는요, 보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등기를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첫 번째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된 경우, 민법 621조에서 임대차 등기가 된 경우, 임대차 등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안 줘.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로 경밀한 경우 배당 요구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세 가지. 300원은요, 임대차가 끝났죠.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죠. 그러면요, 임차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임대인 주소지 아니에요. 소재지 지방법원에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등기 명령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이 발생하고요. 그 등기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가. 그럼 전출을 하죠. 대항력권을 상실했죠. 그래도 등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 최우선 배제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은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은요. 그 다음에요, 자, 묵시적갱신이죠. 우리가 묵시적갱신은 뭐죠?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2개월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에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끝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 임대차는 인정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 말이 없다니까요. 상가에는 이거 없어. 이건 주택에만 있다. 자, 임대인이죠. 임대인이요, 직계 존속하고 비속이죠. 직계 존속과 비속이지,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계 존속과 비속이기 때문에 반계혈족은 안 돼요. 반계혈족. 알겠죠? 친족 안 돼. 가족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직계 존비속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1회 안에, 1회, 우리 시험 만났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를 맺니다 2년인데요. 반드시 2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 말이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상가예요. 상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상가를 보면은, 상가에는 뭐냐면 적용 요건이라는 게 있죠. 적용 범위요. 서울의 경우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가 돼. 이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9억 이상이다, 10억이다 이 말이죠. 서울에서 상가가. 그러면 10억이어도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10년의 기간을 보장되는 것, 그다음에 또 뭐죠? 권리금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요, 1급 전염병, 예전에 코로나는 옛날에는 1급인데 지금은 4급으로 떨어졌죠. 풍토병으로 이제 낮춰졌단 말이죠. 만약에 또다시 1급 전염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라고 하는 조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폐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3개월 이상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폐업을 해야 되겠어.
그럼 그것을 통지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인정돼요? 그것은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뭐가 적용된다? 권리금 적용된다, 대항 요건 인정된다, 갱신 요건 인정된다, 10년 보장된다.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3기 연체할 때 이지할 수 있다 이런 것. 안 되는 게 뭐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안 되고 전속기간 보장되는 거 1년 보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전속기간에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6개월씩만 인정해 줘도 돼요. 몇 년까지? 10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차임 증감청권 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알죠? 우리가 전세권이나 뭐죠?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임대차나 모두 다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과된 경우는 이 5%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11번은요.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이죠.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속하고 있어야 된다. 312.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죠.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인에게 무조건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13번은요. 우리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상가에서 갱신이 거절되죠. 그럼 권리금이 보호가 안 돼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면 권리금도 보호가 안 돼.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죠. 그러면 그것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과실이죠. 경과실로 파손할 때는 갱신을 해줘야 돼. 그 말은 권리금도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이죠. 우선배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배제권을 승계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우선배제를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316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잘 봐봐. 말이 완전히 달라. 우리가 주택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알죠? 계약갱신 요건은 묵시적갱신은요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죠. 상가는요 상가에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은 없어. 임대인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런데요 계약갱신 요건은요 임차인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말은 이거죠. 권리금은 어떻게 했어요? 권리금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고. 권리금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라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차이가 있다고. 알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방해할 수 있어. 종료 후에는 방해할 수 있어. 근데 이 사이에만 방해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갱신을 요구하면 10년의 갱신을 요구하잖아요. 10년이 끝났어. 끝나가지고 갱신해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갱신 안 해준대. 갱신을 안 해줘도 이때 끝날 때 종료사가 될 10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신규 임차인을. 그러면 권리금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지 권리금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권리금 횟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전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때는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건물주가 자기가 이 건물을 사용할 테니 너 나가라고 그래. 그럼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도 어차피 이 사람은 계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차인을 주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겠죠? 전혀 임차인을 주선할 의사가 없어. 그런 경우는 권리금이 보호가 안 되죠.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가 쓴다고 나한테 나가래. 나한테 임차인한테. 그럼 나는 주선하고 싶어도 주선해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주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안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 10년을 초과해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죠.
그래도 뭐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권리금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권리금은. 알겠죠? 권리금은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왜? 3기에 해당하는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어. 그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갱신을 거절하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금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임대차가 종료해요. 권리금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한 날까지 임대차가 종료지 방해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방해행위가 종료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로 소멸 시효에 걸린다. 3년 임대차가 종료. 알겠죠? 방해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하였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 확정적으로. 누가요? 임대인이 너 누구를 데려오든지 나는 절대로 계약 안 할 거야. 이랬으면 어떡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집합 제한이나 금지죠? 금지 조치로 총 몇 개월 이상이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이나 금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떡한다? 나는요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돼. 폐업 통지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그래서 이런 변동으로 폐업을 하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가예요. 상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명의상 약정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명의 수탁자는 무슨 조입니다? 타주조입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명의상 약정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323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할 때는 반드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약정이 있어야 돼.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야 돼.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만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것은 합의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니까 명의상 약정이 아니고 무효가 아닌 것이에요. 명의상 약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죠. 수탁자가요, 우리는 제3자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뭘 분분하고 선악을 분분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런 경우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죠.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자, 부부간의 명의상이 조세포탈, 강제표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상 약정은 유효해요. 명의상 약정이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의상이 무효이면 해지를 못하고 무효이면 해지를 못하는데 유효이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권 변동도 유효해요. 그런데 물권 변동 유효인데 신탁자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고 그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점이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탁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만약에요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중간생략형 여기 나왔죠?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사항이 하나 있고요. 여기 계약 명의사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실명법을 잠깐 보시면요. 실명법은 여러분 딱 정확히 얘기 나왔어. 30회 때는 중간생략형이 났어. 중간 제3자가 등기명이 있다. 그 다음에 31회, 32회, 33회, 31회는 뭐가 나왔냐? 방금 배우자가 나왔어. 31회는 배우자 8조 배우자가 나왔어. 그 다음에 지금요 8조가 지금 뭐냐면 이거죠. 이게 지금 31회 때 나왔다. 31회 때요. 31회 때 나오고 지금 여러분요 여기 중간생략이 30회 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계약명의상 32회, 33회 때 나왔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나오고 8조에 대한 부부간의 명의상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 명의상 나왔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상 연속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중간 생략형이 좀 더 유력하겠죠. 두 문제가 나온다면 중간 생략하고 계약 명의상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특별법에서는
법은 5개인데 시험은 6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한 곳에서는 2문제가 나와야 되죠. 작년에는 뜬금없이 집합법문법에서 2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올해는 무조건 1문제가 나오겠죠. 가등기담보법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모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의 구조가 90%가 동일해. 그러니까 상가가 2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사실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뭐가 나올 차례다? 중간 생략형이 나올 차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중간 생략형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고 을하고 병하고 명사하고 무효가 되잖아요. 명사하기 무효면 뭐를 못한다? 해지할 수 없죠. 명사하기 유효니까 신탁자는요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등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어떻게 한다? 매도인이 그러면 소유자가 되죠. 여기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 소유자, 매도인은 직접 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고 이때요 이 의료 병이 제3자 대처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지금 보면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매매계약 유효니까 신탁자는 수탁자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명상약정, 을하고 병하고 명상약정 무효이죠. 그래서 해지를 못한다.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데 매도인은 직접,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한다. 매도인은. 그런데 신탁자 을은요, 을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병이요 제3자한테 처분한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적극 가담한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 머릿속에 조금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모든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 계약명상이죠? 계약명상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돈을 줘, 돈을 줘가지고, 누구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죠?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은 무효죠? 그래서 이 을이요, 이 병의 집을 이제 경매로 사서 경매로 사오는 경우 있어. 경매로 사오면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이 매도인이 선의와 악의가 떠나가죠. 경매일 때는 매도인, 병이죠. 이 병에 선의 악의를 분문하고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경매일 때는. 알겠죠? 두 사람 사이에 명상약정 무효예요. 무효니까 명상을 해지를 못해요. 무효면 명상을 해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 청구를 못해요. 대신 내 돈 내놔라.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죠. 그런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돈을 안 주죠.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매일 때는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경매일 때는 선악 불문하고 수탁자가 소유자. 만약에 매매다 매매를 했다. 이때는요 이 매도인이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 그럼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을 때만 소유자, 경매는 알든 모르든 소유자,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이 몰랐을 때만 소유자, 수탁자가.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누가 소유자다?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인지 악인지는 어떻게 한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매도인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명시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이것도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계약 명시삭의 경우, 경매일 경우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분문하고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 그럼 매매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매도인이 선이냐 매도인이 악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매도인이 만약에 악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선이면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 매도인이 악이면 그럼 어떻게? 악이면, 매도인이 악이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매도인은 수탁자한테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수탁자는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겠죠? 이것은 동시 이행 관계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탁자는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시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 안 돼. 그냥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 돈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은 안 돼. 그럼 명상약정은 무효니까 또 뭐도 안 돼요? 해지도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선인양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보면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시겠죠?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란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자, 가등기 담보는 보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우리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비대차죠. 이전 등기를 했죠.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하죠. 양도담보의 경우 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등기를 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것은 언제만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소유자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다? 딱 세 가지. 매매, 교환, 증여죠. 여기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는 등기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담보권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고 설정자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그럼 청산 자체가 종료가 되면 그때 채권자, 양도담보권자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것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한해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매매대금, 공사대금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약 당시 물건의 가액이 채권을 초과해야 돼요. 채권, 피담보 채권,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되죠. 초과. 미달되면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되고 한 번 청산금에 통지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다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후순위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후순위. 그러면 가지담보에서 후순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더불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여 언제나 소멸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하니까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할 수 없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한다. 여기서요,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요,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부터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건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합건물법은요, 최근에 2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우리 시험에는 희한하게 개정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개정된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작년에는 2문제나 나왔었는데요. 자,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이 공용 부분은 뭐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권이 될 수가 없어요. 구분 소유권이 안 돼. 먼저 복도가 내 소유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등기할 수 없죠. 만약에 복도를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요, 아파트를 살 때는 만약에 내가 50평 아파트다 그러면 40평은 뭐죠? 50평 아파트다. 10평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고 나머지 40평은요 어디 거죠? 전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합해서 몇 평이라는 거예요? 50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별도로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지분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알겠죠? 계단은 계단의 용도,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시험이 나오면은 공용 부분이 시험이 나올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고, 이건 우리는 구분 소유 의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되죠. 원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유자가 되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데요. 집합건물 아파트가요, 구분 소유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외부에 표시가 되고 건물이 완공되죠. 그러면 등록이라든가 또는요,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신축할 때 말이에요. 신축할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 그럼 우리는 187조에서 건물의 신축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 봐봐. 공용부분이죠. 이 공용부분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공용부분하고 콘도 미니멈 있죠? 콘도하고 일반적인 공용부분의 예전에는 4분의 3이었어요. 근데 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3분의 2로 바뀌었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다고. 알겠죠? 일반적인 공용부분은 이 변경을 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변경하다 보니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 범위나 변동을 일으켜. 변동. 그때는 5분의 4예요. 그때 변경은요, 공용부분의 변경은 5분의 4다. 5분의 4가 돼야 돼요. 알겠죠? 원칙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2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권리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이죠? 5분의 4예요. 우리가 콘도죠? 콘도 같은 경우는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는 게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가? 통상의 집회 결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만약에 콘도의 경우에도 권리 변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을요, 우리가 조금만 보고, 5분의 4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 봐봐요.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공용 부분의 변경. 그럼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알겠죠?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죠? 그럼 얼마다? 5분의 4. 콘도는요, 얼마다? 콘도에서 변경을 일으키죠? 변동. 그러면 콘도의 어느 가 1분의 2다. 3분의 2.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도의 같은 경우 거기서 변경을 일으키면 3분의 2다. 3분의 2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체납관리비죠? 여러분, 체납관리비는 어떻게 되죠? 공용 부분은 승계가 되고 전유 부분은 승계가 안 되고 연체로 승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관리비도 옛날에 시험이 되게 많이 났단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러면요, 우리가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다.
관리 변동이 있다 그러면 5분의 4다. 이걸 잘 보시란 말이죠. 5분의 4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37이죠. 관리단은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구분 소유자로부터 수선 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알겠죠? 관리단은. 그럼 만약에요. 임차인한테 때 징수하면 그것은 반드시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수선 적립금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으니까 그때는 수선 적립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뭐 몇 세대 안 되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뭐 15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빌라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 적립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분 소유자로부터 모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가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아파트만 있고. 그래서 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합의에 의해서 받는다, 판례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다 임차인한테 수선 충당금을 떠넘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장기 수선 충당금과 같은 그런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것은 무조건 집합범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상가 건물, 구분상가 있죠? 구분상가의 경우 그것은 수선 적립금을 징수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말이죠. 상가요. 이 상가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알겠죠? 임차인한테 만약에 받죠? 그럼 나중에 그건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똑같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전유보유 몇 개 이상이죠? 150개 이상이죠? 150개.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 150세대 이상일 때는. 전유보유이 50개죠? 50개 이상인데 관리인으로 선임되죠? 그러면 그것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신고. 50세대 이상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150세대 이상이면은 회계 감사를 1년 이상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거래한 집회는요, 매년 회계전도 종료 후 3개월이네요. 알겠죠? 회계전 종료 후 3개월이네. 그 다음에 이 340은요, 구분소유자가 얼마요? 4분의 3. 4분의 3 이상이 어떻게 한다?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하면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봐. 관리단 집회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서면에 의해서 하거나 투표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전자적 방법, 우리가 보면 모니터 있죠. 집에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투표하는 방법이 있죠. 전자적 방법이나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에 동의했다? 4분의 3. 그러면은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한 것을 본다. 관리단 집회가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42 하자담보 책임이죠. 이제 다 끝나갔네요. 자,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오죠. 원래 하자담보 책임의 주체는 누구죠? 시공자고 분양자죠. 분양자와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지죠? 현재 구분소유자한테. 현재 구분소유자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지죠. 하자담보 추구권이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담보는 몇 년이죠? 10년이죠. 각 하자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10년이죠? 최초 인도된 때부터. 최초 인도된 때.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는요. 여기는 어디로부터다? 임시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최초 인도. 예를 들어서 임대 후 부장이면 임대될 때 최초 인도시부터 10년. 그 다음에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은요. 사용 검사, 임시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이고.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누구한테다? 현재 구분소유자한테 기속되는 것이고 누가 책임진다? 그럼 분양자,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하자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건축이죠. 봐봐. 여러분 재건축은 얼마다? 5분의 4죠. 재건축은요. 그다음에 휴양 콘도 있죠. 콘도 같은 건 3분의 2예요. 재건축 결의가 3분의 2.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불참자가 있죠. 서면 촉구를 한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촉구해. 반드시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촉구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봐. 참가, 거절. 이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재건축은 5분의 4죠. 근데 콘도는 얼마다? 콘도는 3분의 2죠. 재건축 결의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서면 또는 봐봐. 아까 했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얼마죠? 4분의 3. 그러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요, 특별하게요. 여기는 원래는 아까 우리 얼마나 했죠? 4분의 3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각각이에요. 각각의 특유한 뭐가 있죠? 자기네 결의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뭘까요? 콘도의 공용 부분의 변경. 알겠죠? 그 다음에 콘도 권리 변동이 있을 때 얼마라고 했죠? 3분의 2라고 그랬죠? 3분의 2. 그냥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다? 과반수죠? 과반수 결의인데 공용 부분의 권리 변동이 있으면 3분의 2죠. 알겠죠? 콘도는. 나머지는요,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다? 5분의 4였잖아요. 5분의 4.
그런데 콘도는 3분의 2란 말이죠. 그다음에 휴양 콘도의 재건축 결과는 먼저 3분의 2죠. 아, 콘도는 3분의 2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구분소권 대지상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공용 부분이죠. 원래 공용 부분은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이렇게 권리 변동을 일으키면 얼마죠? 5분의 4라고 그랬죠. 5분의 4. 알겠죠? 여기 재건축도 얼마죠? 5분의 4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 결의를요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합의하면 그럴 때는 뭐죠? 따로 과려한 지폐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휴양 콘도죠. 콘도의 재건축 결의를 3분의 2로 결의해서 3분의 2로 알겠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러면 과려한 지폐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규정을 뒀다 이 말이죠. 얻은 것이요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공용 부문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 5분의 4, 재건축 거리 5분의 4, 두 개 5분의 4죠. 그다음에 이제 콘도죠. 콘도는요 콘도의 재건축은 5분의 4죠. 그런데 이 콘도가 권리관계 공용 부문의 변경인데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아니 콘도는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공용 부분의 변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변경하는데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얼마나 그랬죠? 3분의 2라고 그랬죠. 3분의 2. 이런 경우는 3분의 2로서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면 관리한 지폐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분의 3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재건축 결의나 이거 공용물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되지 4분의 3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특별 규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콘도는 과반수죠. 그다음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물의 변경은 3분의 2죠. 그다음에 콘도의 재건축 결의는 3분의 2죠. 이런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서 결의하면은 관리한 지폐, 주민들이 총회가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일반적인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인데 권리 변동을 일으키면 5분의 4라고 그랬죠. 재건축 결의 5분의 4죠. 알겠죠? 그래서 5분의 4로 결의하면은 관리한 지폐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봐버리겠다. 4분의 3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얼마다? 4분의 3으로 결의하면 이것 빼고는 다 얼마로 있으면 된다? 4분의 3으로 결의하면 돼. 그건 이것은 특별하게 3분의 2, 5분의 4 과반수 결의 이렇게 특별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아니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하면은 관리한 지폐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 빼고 나머지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서 결의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4분의 3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 빼고는 이것들은요 자기 결의, 자기의 의결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결권. 알겠죠? 그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공용 부분의 변경에 권리 변동이 있으면 5분의 4. 그다음에 콘도의 재건축은 3분의 2, 콘도의 공용 부분의 변경은 과반수. 그런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3분의 2. 이것은 자기 결의가 있죠. 자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 내용대로 결의가 있으면 그다음 관리한 지폐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얼마로 결의해야 된다? 무조건 4분의 3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죠? 법조문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특별법까지 모두가 다 끝난 것이에요. 지금 4시간에 걸쳐서요.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민법에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강의를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뭐 100%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요. 80% 이상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 번 더 오늘 어차피 여러분요 집에 앉아 있어봤자 공부도 안 되고 엉뚱한 생각 들고 학교할 것이 말 것인가 나는 이미 안 된 인생인가 나는 내년에 사무실을 보러 가야 되는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요 강의를 들으시면 돼. 그것이 가장 빠를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모두가요 내년에는요 다 같이 밝은 모습으로요 다 중개업을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특히 왕숙지구에요 신도자 생기면은 가장 먼저 깃발 꽂고 왕숙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우리 집으로 다 자기네 각자의 집으로 다 가져가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